서에 나타난 사후 인식과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마음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 팀에서 한국에서 오신 연구자들이 별도로 따로따로 북한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남한 교과서인데 좀 신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큰 방향성만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후 시간에 구체적인 그 교과서 분석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깊은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소개 말씀드릴 때 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마음의 통합 연구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이제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관심사는 어쨌든 그 통합이고 통합에서 조금 미시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마음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일이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분단된 국가로서 그리고 냉전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통합이나 통일 문제, 통합 문제에 관심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사실은 기존에 저희 한국 사회에서 주된 통일론이나 통합론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제도적인 문제였고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거대 담론이었고 그런 것들에서 저희 학교에 연구단에 계시는 연구진들 그런 것들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진짜로 그런 것이 중요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데 독일 문제에서 그러니까 분단하고 나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례로 독일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돼 있고 원에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냉전 체계에 의한 분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회학이고 사회문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독일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독일이 역시 비슷한 조건에서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됐지만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분단의 큰 컨텍스트는 비슷할 거지만 분단 과정, 진행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희는 죽고 죽인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세계 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왜 중요하냐면 단위 시간당 제일 많이 죽은 전쟁입니다. 북한 기준으로 하면은 통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게 보는 사람이 북한 인구 기준으로는 15% 죽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사람은 25%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기준은 엄청 죽었다는 것이고 남한은 북한보다 못 죽었다 하더라도 남한 인구 기준으로는 10% 정도는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친구나 가족 중에 한 명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단됐다는 것은 백그라운드죠. 분단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독일은 그 문제 없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그런 것이 어떤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통일 이전에 이제 교류를 하는데 문화 교류를 한다. 그래서 예컨대 음악 교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무슨 노래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바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음악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이 노래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룻밤 싸웁니다. 그러니까 적개심과 적대감과 소위 그 갈등의 폭과 깊이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예컨대 북한랜드 케이스였고 왜냐하면 거기도 죽고 죽였기 때문에 거기도 일가친척 중에 한 명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통합 이후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남아프리카입니다. 좀 비유는 뭐냐면 거기도 역시 죽고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는데
지나면서 계속 문제가 커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 스스로 반성하고 독일 문제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도 한 3년 전에 와서 동독 지역 출신 분들을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리포트 한 적도 있고 페이퍼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역시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독일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몇 배로 더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 연구단이나 저 개인적으로서 요즘은 독일의 통합 문제에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백그라운드였지만 같은 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럼 같은 점은 같은 점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점은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독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배경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금 6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좀 사실은 굉장히 처음부터 나왔지만 그 마음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갖고 있고 물론 저희가 복잡한 걸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보려는 것은 지난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좀 간단히 좀 소개시키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이론적 프레임이라든지 이론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부터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이 처음에 했던 것이 접촉지대라는 콘택트존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냐, 상호작용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귀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택트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제도 많이 나왔던 예컨대 남쪽 기준으로 보면은 이탈리아 주민의 거주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저께 질문이 나오고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주민 지역 중에서도 남한 지역도 있지만 해외 이탈리아 주민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꽤 해외로 가서 사시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 근처에 뉴멀든 거의 한 500명 정도의 탈북자가 사십니다. 이런 지역도 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인데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 있었던 인터랙션도 보고 예컨대 접촉 지역 중에서 우리가 남한 지역, 북한 지역을 가지고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남한의 이탈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들은 남한 공간이라는 것이고 아까 뉴멀든 같은 데는 바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서 있지만 개성 공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계 지역에서의 인터랙션을 받고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단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서베이도 좀 해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좀 현장부터 좀 보기 시작해가지고 양쪽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하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남한의 마음체계, 북한 마음체계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장에서 또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중간중간에 정리했는데 정리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쭉 생각해 보니까 남북한 마음체계가 이제 현 단계에서 볼 때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비유적으로 마음의 지지락 혹은 지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밑에 깔려 있는 마음체계가 있다. 저는 오래가면 저희 건국시대부터 가는 거고 건국설화부터 나오는 이게 오래됐던 마음의 심층적인 그러니까 지층이라는 건 단계를 보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국시대 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나왔던 거 혹은 근대사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마음체계들이 쭉 축적이 되는 거죠. 기본 토양이.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 위의 토양은 분단 이후에 저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갈라지면서 사회체제 과정 속에서 형성된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처음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회주의적 마음과 자본주의적 마음이 붙이는 부분 그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북한분의 마음에서 훨씬 명분 같은 게 중요하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근데 자본주의는 물질적 동기윤이 중요하니까 훨씬 실용, 실익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사회주의라는 건 말 자체가 포함 없이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돼서 개인주의가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단 이유는 이제 기층의 공통적인 마음의 구조가 있지만 그 위에다가 분단 위에 갇힌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를 더 보는 것들이 있는 건데 저희 팀에서는 또는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가 됩니다. 제일 큰 건 말할 것도 한국전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도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팀은 최근에는 관심 있는 것은 그 이슈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보는 거는 한국전쟁 다음 이벤트는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에 고난행군 시대가 되겠고 거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남쪽은 뭐 죽진 않았지만 90년대 IMF라는 걸 겪으면서 확 바뀝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이벤트가 밑에는 역사적으로 쭉 흘러왔었던 가장 기본적 지층. 두 번째 단계는 분단 이후에 만들어졌던 체제에 따른 분단된 마음체계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 이런 것이 결합돼가지고 이제 남편의 마음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큰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오후에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할 팀들이 할 것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기가 되고 그 사회기가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라는 건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층에 대한 얘기고 그 상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기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서 특징만 좀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학교에서만 다 배우냐 뭐 그렇진 않죠. 집에서도 배우고. 뭐 이게 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정치사회화라는 것이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데 학교도 중요하지만 뭐 부모가 또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저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부모고 이제 자식하고 간에 특히 우리 남한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회가 많이 바뀐 경우는 반전이 많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희 뭐 지금 현실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한쪽에서 이제 대통령 바꿔야 된다고 뭐 시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지키자고 시위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86살 드셨는데 자식도 안 돼 저희 또래인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덕수궁에 가서 태극기 집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명절에 식구들 모였는데 그 부모와 그 자식들 굉장히 싸움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그래도 뭐 노인 소원인데 모시고 갔다 와야 된다. 되게 불편했다는 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교과서가 안 되면 근데 교과서를 얘기할 때도 또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이 교과서라는 것이 저희가 뭐 지금 8,900하고 있나 지금 저희가 8군데가 계속 어느 상관없지만 교과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사실 또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남한 사회도 어쨌든 간에 오랜 동안에 군부 독재가 있었지만 민주화도 갖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 정권마다 또 정책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 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저희만큼은 다이나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굉장히 바뀌어왔습니다. 사실 딴 얘기는 하지만 지금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가장 많이 바뀐 분야가 교육이거든요. 최근에 북한 교육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고 이건 나중에 우리 어문스 박사가 좀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북한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남북한의 마음체계, 특히 상호인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뭐 기초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교과서를 보고 어떤 때 교과서를 보거나에 대해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이고 예컨대 오늘 뭐 좀 다시 얘기 나지만 역사 교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지만 역사 교과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고 혹은 또 우리는 이제 남쪽 기준으로 보면 주로 다른 게 윤리, 뭐 도덕 교과서가 있고 사회생활 쪽에서 다루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게 과목마다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봐야 되고 함부로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오늘 큰 특징 중에서 큰 흐름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제 얘기는 큰 흐름의 공통점을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왔다든지 이렇게 보면 좀 조심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북한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북한 체제의 우호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 교과에서는 남한에 대한 인식에서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거친 편,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거친 편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이다. 남한을 주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남한 주민, 제가 앞에 두 가지는 되게 남한의 체제나 국가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남한 주민에 대해서는 미국 재본주의, 미국의 그 제국주의자들이라든지 자본가들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문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 문화가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인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고 중학교과정에서는 남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 지금 북한 쪽 특성이고, 남한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 특징은 북한에 대한 정보적인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 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거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한에서 교육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과거의 군사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목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여기 좀 이따 다시 말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분량이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이건 구체적이 아니에요. 그냥 부정적이고 대립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북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그리고 항상 가난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반면에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 사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역사 교과서는 좀 어느 정도 최근에 고등학교 정도는 좀 가르치긴 하는데, 물론 여기는 조금 역사 교과서는 근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팩트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발표하면 알겠지만 오해가 있겠어. 지금 현재 이 근대사는 저희 나라에서 교과서 문제에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별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중요한 근대사, 북한과 관련된 근대사 사건에 대해서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남북관계 변화라든지 포용 정책이라든지 압박 정책이라든지 이런 대북 정책이나 남북관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별 얘기 안 해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남한 쪽에 좀 러프하게 말씀, 공통적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양쪽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인 말은 상대방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본 정서다.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남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도 많지가 않고, 생각보다 통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물론 표현 같은 경우는 북한이 훨씬 직설적인 게 많아요. 훨씬 좀 공격적이고 이런 용어를 쓰고, 남한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비정치적인 용어가 많고, 북한의 용어는 훨씬 용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세 번째 좀 비교해보면 비판적인 것은 비슷하다고 그러죠. 주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북한은 남한의 부정적인 부분을 분야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뭐 정치적으로 뭐가 나쁘고 문화적으로 뭐가 나쁘고 뭐 사회적으로 뭐가 나쁘고 경제적으로 뭐가 나쁘고 다 나쁜 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전체로 그냥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나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동호반복이 되는데 사회주의니까 김일성이 독재하니까 그냥 나쁘다 그러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면 지금 얘기했더니 몇 가지 역사적 사건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이렇게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은 나쁘다. 돌아가는 동어반복 구조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해서 얘기하면 북한은 통일을 왜 해야 됐냐라고 봤을 때 남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억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미제국주의자의 지배받고 있고 미국 문화에서 타락되고 있고 뭐 예컨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의 국가적 책임이고 북한 인민들의 책임인 것이고 북한 사람들에서 해야 되는 건 목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한에서는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거기서 끝나는 거죠. 어저께 윤석열 선생님 발표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거 가지고 잘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으로 얘기하는 통일되면 돈 된다. 통일 대박인 거죠. 근데 굉장히 허구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점들은 사실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비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뭐 문화예술 작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남쪽에서 북한 다루는 방식, 양가치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 좀 비교 차이를 보자면 당연히 북한은 국가 중심적인 체제고 강력한 정책 통합과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논의 구조예요. 하나로 가요. 바뀌면 시기적으로 좀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남한은 다원적 논의 구조가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인데 최근 정부에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저항은 아니에요. 남한 사회에서는. 이것을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남북한 상대체제 상대면 논의는 분단 체제를 당연히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니들은 빨갱이일지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니들은 나쁘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니까 남쪽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 돼요. 왜 소모적 논쟁이 되냐면 선악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북한 입만장은 북한 욕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북한이 나쁜 거 10가지만 써봐라 그러면 10가지 절대 얘기 못합니다. 만화에 5가지 얘기하는데 5가지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나쁜 거야. 사회주의 빨갱이 같은 얘기고 세습체제 주체성이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근본적으로 나쁘게만 하니까 어쨌든 사실은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게 만드는 거, 양쪽의 적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재생산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럼 북한이 좀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걸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북한은 90년대 이후부터는 남한을 얘기하는 방식이 좀 바뀝니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좋은 건 좋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쪽에서 얘기한 것도 계속 공격적이야. 약간 전투적으로 얘기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북한에서 남한 쪽에서 비판하는 거는 같지만 사실은 적대감이나 이질감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보다는 적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또 문제인데 사실 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오시면 남쪽에 와서 혹은 저희가 뭐 북한에서 뭐 예전에 교류하고 그랬다는 문제는 또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 너무 같다고 생각해.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접촉 공간에서 보면은 이 공간이 다른데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성격이 다 다른데 거기서 보면 의외로 같다는 것에서 오는 착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마무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독일에서 한 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접근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독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아무래도 독일 쪽에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 접근을 통한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거든요. 접근을 통한 변화는 아까 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햇볕 정책만큼은 적나라하진 않지만 변화의 주체와 대상이 사실은 동독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통해서 변화한다. 우리는 햇볕 정책은 저 개인적으로 써요. 그 말은. 저 너무 못 뽑기했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까지 않더라도 사실은 접근을 통한 변화가 부드럽게 얘기했으니 변화가 누가 변화하겠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동방정책에서 내용은 그 얘기는 아무도 얘기했지만 암묵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해서 접근을 통해서 벗기겠다는 거고 근데 근본적인 것은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 독일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신 걸 알겠는데 변화를 통한 접근을 가야 된다. 예,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보면 독일 승리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타자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는 안 변하고 너 변하길 바랬던 이 양쪽 다. 소독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배자한테 더 그랬던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교과서라는 것도 예를 들어 다시 돌아보자면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하면서 같이 변화해가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접촉을 통해서 저쪽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그건 굉장히 폭력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부터도 우리의 이야기 구조 자체가 조금 변화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는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베이를 좀 했었을 때 동독 출신 분들 해가지고 인철 교수님 같이 서베이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봤던 대상은 동독 출신에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저 인터뷰 대상들은. 왜냐하면 동독 출신이었고 그 통일 과정을 쭉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저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몇 분이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물어봤던 항목 중에서 통일에 대한 뭐 그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살아올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다음 세대 문제였거든요. 다음 세대는 당신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면접했던 분이 되게 60대 이후였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을 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독에서 일하시고 서독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다음 세대라고 하면 그분의 자녀는 30대 원절이었거든요. 30 원절인데 그분들은 태어나긴 동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장기는 다 북한에서 보신 분이에요. 통일 이후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과정을 전체를 통일 이후에 나눴으니까. 어떤 부부가 노부부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노부부니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비슷하죠. 30살 넘는데 시집갈 생각하고 노생각만 하고 있다. 고민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딸 얘기는 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는 물었더니 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통일된 이후에 성장한 세대인데 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는 건 서독 출신하고 했지만 결혼은 동독 출신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렵고 오래가는 문제였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앞으로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봤더니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한국에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북한에 뭔가 관심 있고 뭔가 알아보고 싶어도 좀 심리적 장벽이 있는 거죠. 이거 하면 잡혀가고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삶이 꼬인다, 삶이 힘들어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알기를 그만두는 그런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하나 예가 뭐 4년 전에 그 트위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트위터 요즘도 많이 하지만 붐이 이제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 북한에서 송신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이제 트위터가 있는데 그것 좀 이제 몇 번 리트윗했다고 그 한국 사람을 뭐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으로 너는 북한의 체제를 찬양했고 그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다 가지고 국가보안법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제도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헌법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헌법에 보면 한반도를 전체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시작할 때. 근데 그 다음 발언하는 게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인데 왜 통일해야 되지? 그러죠. 헌법 안에서도 논리적 충돌이 있고 국가보안법 헌법 안에서도 헌법부터 부시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게 남과 북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 민족과 국가가 통일해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든지 문제가 나오세요. 국가보안법 물론 우리 사회 내에 한국 사회 정치적인 기득권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법이긴 맞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고 말도 안 되는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모든 우리나라의 주류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 북한 사이트들 다 만들었어요.
자기네 언론사 사이트에다 북한 영화를 다 올려놓은 거야. 내가 그 언론사 사람들 보고 니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재밌는데 자기네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이야? 뭐 사람 따로 법이 따로 적용된다는 거아니에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법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정치적인 개념이. 근데 사실 기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가치 해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저는 평양에 왔다 갔다 했을 때 평양에서 양복사 입고 양복을 맞춰 입고 와가지고 통일부 회의하는데 가서 막 자랑을 했어요. 야, 나는 정말 몸으로 교류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건 입고 다니고 막 자랑하고. 저도 자랑했더니 통일부의 간부가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국가보안법은 아니었고 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반입 신고했느냐. 북한 물건 들을 때 신고해야 되거든.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가져갔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거였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국가로 갈 것인가 한민족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진행이 북한이 이거 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미 투코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사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은 투코리아인데 그 명분 단독만 완투하는 거예요. 아까 젊은 세대 얘기했는데 사실 젊은 세대 좀 걱정이 더 많은데 반공보다 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이 반공보다 더 무서운 게 반북이라고 하거든. 반공은 공산주의가 싫어요. 반북은 북한이 싫어요. 근데 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아까 양심적인 얘기인데 전 의외로 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반북 의식 굉장히 무서운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학에서 무슨 평화교육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북한 애들을 도와줘야 된다. 북한의 출산율,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쳤더니 서울대 학생이 손들고 왜 그게 문제입니까? 적군이 줄어드는데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공유해요.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역사를 직접 배웠고 또 그거를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분단과 이 역사 교과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찌 보면 저희 그 전체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문에서 70년대를 지금 시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학생 개인의 역사 인식과 나치 시대가 교실에서 다뤄지는 방법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하시면서 나치 역사가 노년 세대의 저항으로 기술된 것과 할아버지는 나치당원이 아니었어라는 그런 공통 분모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수 방법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개념에서 북한의 경우를 본다면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는 그 나치의 어떤 그러한 것을 역사라고 본다면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그 한국사에 대해서 물론 그 한국사에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학생 개인의 역사는 거기에 참여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북한의 역사에서는 선대, 이른바 혁명의 2세대의 훌륭한 역사라고 가르쳤고 따라야 하고 존경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라고 교육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 통합을 이룬 다음에 그것이 과거의 역사 또는 분단된 역사라고 다루고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선행한 독일의 통일된 독일의 교육이 좀 더 어떠한 바람직한 시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0년대 지금 발제하신 내용은 70년대에 이러한 갈등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갈등이 어떤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관점은 많이 희석이 되었는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Eine bezieht sich auf Südkorea, die andere auf Nordkorea. Sie haben mit Blick auf südkoreanische Schulbücher sehr überzeugend ausgeführt, dass da die Gleichung aufgemacht wird, Nordkorea gleich Sozialismus, gleich Diktatur, gleich schlecht. Ich interessiere mich als Schulbuchforscherin immer dafür, wie Schulbücher umgehen mit Widersprüchen, die auftauchen, wenn man versucht, viele unterschiedliche, disparate historische Ereignisse in ein Narrativ zu integrieren. Und ich könnte mir vorstellen, dass ein südkoreanischer Schulbuchautor oder eine Schulbuchautorin schnell Schwierigkeiten kriegt, wenn sie diese Gleichung aufstellt,
wo packe ich jetzt eigentlich die südkoreanische Diktaturerfahrung hin? Also mich würde interessieren, wie südkoreanische Schulbücher mit diesem Problem, was auftaucht, dadurch umgehen. Die zweite Frage, ich finde es total spannend, was Sie erzählen zu Forschungen unter nordkoreanischen Migranten in unterschiedlichen Kontexten. Ich würde da unheimlich gerne noch ein bisschen genauer was zu erfahren, wie Sie methodisch vorgehen. Ich komme ursprünglich aus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und habe sehr viel Feldforschung in ehemaligen sowjetischen Staaten gemacht. Und dabei haben wir eigentlich oft festgestellt, dass es eine riesige Diskrepanz gibt zwischen dem ideologischen Selbstbild, das diese Gesellschaften von sich entworfen haben, und wie, ich sag's mal flapsig, Menschen tatsächlich ticken. Dass zum Beispiel diese auf der offiziellen ideologischen Ebene beschworene Gemeinwohlorientierung real oft sehr, sehr schwach ausgeprägt ist, weil private Netzwerke das auffangen mussten, was staatliche Institutionen nicht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das zu einer Überlastung geführt hat oder eigentlich zu sowas wie amoralischem Familismus und so weiter geführt hat, so hat man das genannt. Ich fände es total spannend, wie sich das in Nordkorea darstellt, weil das ja nochmal sozusagen eine völlig andere Gesellschaft ist, die viel stärker isoliert war. Also was Sie da eigentlich für Ergebnisse haben, das vielleicht auch nochmal gekoppelt mit der Feststellung, man weiß aus der ehemaligen Sowjetunion, dass Schulbücher und Schulbuchdarstellungen ziemlich weitgehend wirkungslos waren, weil die Diskrepanz zwischen offizieller Ideologie und dem, was in familiären Erzählungen kursiert ist, zu groß war, dass man sozusagen im Unterricht selber vielleicht irgendwie müde so getan hat, als würde man dem zustimmen, aber tatsächlich völlig andere Geschichten erzählt hat.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독재 체제부터 한국같이 돼서 굉장히 단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군사정부 시절이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때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북한 연구하면서 가끔 참 비슷한 게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박정희 유신 시대 때 성장기를 보냈거든요. 성장기를. 농담처럼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거는 유신 시대 학교를 다녀서. 근데 저희는 박정희 말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 외워가지고 시험 쳤습니다. 교실에서. 수령님 말씀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었고. 저희 사회가 이제 소위 그 민주화가 되면서 80년을 겪고 그다음에 민주화될 때 이제는 다양성 논의가 기본이 되어 있던 것인데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 기준으로 하면 그게 30년 가까이 됐던 그런 독재적 시스템 이것이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거 그래서 이 독재의 굉장히 주요한 단일성에 대한 신화가 있거든요. 하나로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하루 저희가 조금 리버럴한 정부가 10년 갔다 오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를 복원하려는 집단, 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 30년의 향수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희 사회에서는 투쟁주의라고 봐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는 것이고 지금 87년 체제라고 하는 저희 민주화 체제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군부독자 30년이라 하지만 권위주의 체제는 일제강점기부터 나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그 권위주의 체제를 짧게 해보더라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화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자부심이 있는데 딴 나라 그렇게 한 데는 없으니까 우리 이나마 그래도 하고 있다니까 자부심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 탈북자들의 일상과 국가 생활의 상황은 당연히 다를 거라고 봐요. 어느 사회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사람들의 일상적 의식이 같을까? 나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국가가 지향하는 뭐 이데올로기나 사고나 인식이 그대로 주민들이나 이런들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향했던 이데올로기나 이런 특히 정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예컨대 집단주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집단이에요. 그 사회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공동체 우선, 집단주의. 좀 소련에서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있고 우리 탈북자들도 집단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쪽의 나쁜 자본가들이 그걸 잘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물건 막 팔아먹는 조직 만드는 걸 하면은 탈북자들은 쉽게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제안했던 이데올로기가 뭐 사회주의냐 아니 이런 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탈북자들이 여쪽에 오시면 다 아시죠? 나 시장도 알고 다 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적 시민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저희 탈북자들, 저는 앞으로 통일된 이유로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독일에서 그런 게 좀 있다고 보는데 사회주의권에 있었던 분들이나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나 생활했던 사람들이 훨씬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개인적 자유보다는 좀 국가주의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급속하게 소위 우익적 정치 집단이랬더니 우익 쪽 구호할 때 바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그 여전히 당적 지배라든지 당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이 중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 애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국가가 중요하다, 뭐 국가를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그러면 그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싫어서 그 독재가 싫어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의 보수적인, 심지어 굉장히 극우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저는 북한식 교육과 북한식 생활에 북한식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일상에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간다. 근데 그것도 있고 사실 그렇지만 의외로 국가가 했던 거.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 동안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치상화해야 됐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사고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 못하고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Die Aktion hat angefangen mit der Solidarität von Panjshir-Massaker und die jetzige neuere Generation solidarisiert sich mit der Angehörigen von Sewol. Und weil dahinter immer die Ungerechtigkeit dahinter steckt und der Widerstand gegen die Ungerechtigkeit, denke ich, ist auch etwas, was die Nation definiert und was auch auf beiden Teilen, sowohl auch in Nord- und Südkorea, ein gemeinsamer Nenner sein kann und man sich auch überlegen muss, was könnte man daraus machen. Also wir müssen, denke ich, wenn man Korea betrachtet, ein bisschen auch von eurozentrischen Blick auch absehen und nochmal irgendwie schauen, wie ist das in diesem postkolonialen Kontext zu sehen, was ist was Besonderes an diesen Konflikten und das wäre etwas vielleicht, also das ist mein Kommentar und Sie darin auch sehen, vielleicht auch in den deutschen Schulbüchern, wenn man koreanische Teilung, Geschichte anbringt, den Vergleich oder die Unterschiede vielleicht anders mal präzisieren könnte. Eine Methode, das war die Frage, die hier von der Dame zu meiner Rechten gestellt worden ist in der Tat eine sehr wichtige Frage. Ich glaube, dass die Lernmethoden, die i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orherrschen, diejenigen der Reproduktion sind. Es wird viel auswendig gelernt, soweit ich das gesehen habe. Und es wird auch viel auswendig gelernt wiedergegeben. Und eine ganz wichtige Aufgabe im Zusammenhang mit der Öffnung des Geschichtsverständnisses für auch widersprüchliches, multiperspektivisches, wie ich vorhin gesagt habe, besteht darin, dass ma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selbst sich ein eigenes Bild gewinnen lässt. Und das deutsche Schulbuchwesen trägt dem auch Rechnung, etwa dadurch, dass Quellen abgedruckt werden, aus denen Schülerinnen und Schüler ihre eigenen Schlussfolgerungen ziehen können, jedenfalls im Idealfall. Ob das immer klappt, ist eine andere Frage. Es waren verschiedene Anmerkungen hier im Raum, die ich gerne noch etwas kurz kommentieren würde. Also die Frage nach der Vergleichbarkeit der beiden Fälle. Ich gebe Ihnen recht, dass ein Bürgerkrieg bzw. ein innerkoreanischer Krieg überhaupt nicht zu vergleichen ist mit dem deutsch-deutschen Verhältnis nach 1945, aber es kommt hier immer darauf an, welche Parameter des Vergleichs man anlegt. Nehmen wir mal die Frage
nach der Massengewalt. Massengewalt ist ein Faktor, der das Zusammenleben von Gesellschaften nachhaltig prägt und belastet. Und die Massengewalt ist in Deutschland sozusagen außerhalb der deutschen Grenzen vollzogen worden. Das war das Wesentliche des Zweiten Weltkrieges. Wogegen innerhalb von Korea die Massengewalt zwischen zwei Staaten bzw. Staatsangehörigen oder Angehörigen verfeindeter Gruppen ausgetragen wurde. Gleichwohl bleibt es Gewalt. Und die Gewaltausübung ist ja auch gerade wie ich vorhin schon gesagt habe, gegen Nichtkombattanten in ganz erheblichem Maße ausgeübt worden. Das hinterlässt Spuren. Insofern tue ich mich etwas schwer mit dieser pauschalen Unterscheidung zwischen Opfernation und Täternation. Es gibt Täter und Opfer in beiden Systemen, wenngleich ich Ihnen den allgemeinen zustimmen möchte. Was noch diese andere Frage angeht, nach dem Mindset, ich frage mich auch, wie man das sozusagen messen kann. Das ist auch eine Frage der Methodik. Ist es eine Art von sozusagen Meinungsumfrage oder ist es eine Erhebung, die mit anderen Methoden arbeitet? Ist das auf dem Stand nicht ganz klar geworden. Ich möchte aber sehr unterstreichen, was Frau Christoph vorhin angemerkt hat. Wir wissen auch aus dem deutschen Kontext, dass die familiale Geschichtsüberlieferung eine ganz erhebliche Rolle spielt in dem, was Jugendliche über Geschichte denken. Und das Geschichtsbild lässt man dann erstmal ein bisschen beiseite. Also das ist ein Faktor, den man, glaube ich, sehr stark in Betracht nehmen muss. 문제 복잡하고 그런데 실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길게 보고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남한뿐만 아니라 이외에 어느 국가든지 바깥에 있는 국가, 미국이든 어떤 중국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인권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제 자식도 못 바꾸는데 남의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잠깐 북한을 바꾸지. 바꿀 수 있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미국은 했던 적이 있나? 한다 그러면 결국 전쟁으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바꾸는 건데 그 정도 아니면 공작, 실패했던 여러 가지 공작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최근에 가장 남한의 보수 정부에서 의외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 북한의 이라크 정책이었어요. 그럼 이라크 정책이 성공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한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사람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서.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제일 가깝지만 센 미국은 미국대로 붙어있고 센 중국은 중국대로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의외로 중국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하나고 이제 좀 거리두기를 했는데 약간 민족 국가 문제는 복잡한 얘기겠죠. 저는 일민족 일국가는 좀 낡은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꼭 같아야 되나? 뭐 같은 민족이 꼭 합쳐야 되나? 합친다 그러면 꼭 법적 부부가 돼야 되나? 동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 회귀적인 저도 리유니언 좀 안 좋아하는데 과거 하나 같은 경우는 물리적 단일성, 한물 가고 있는 민족, 그 근대 민족주의로 가는 태행적인 거 이런 걸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상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한국말은 좀 확실한데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거의 그런 비슷한데 통일은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통일이고 통이는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그것도 못합니다. 아까 대사님 얘기했듯이 얘기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무슨 통일이 되죠.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데이트는커녕 항상 욕해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살자부터 얘기하자니 그게 얘기가 되겠냐라는 것인데 길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낼 것인가를 한번 다 뒤집어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